사람만 빼오면 끝? 그 돈으로 산 기술이 무너진 날. 한국 조선업 역전승의 비밀.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핵심 산업을 통째로 옮겨오려 했던 한 나라의 오만이 결국 수조원의 청구서로 돌아왔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10년대 초반 싱가포르는 한국 조선업에 숙련된 엔지니어들에게 백지수표에 가까운 연봉과 주거비,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람만 빼오면 끝.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한국의 핵심 기술자들만 데려오면 금방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조선사 케펠과 샘코프 마리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결국 2023년 두 회사는 합병해 시트리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다시 한국에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한국을 넘어서지 못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 핵심 인재가 경쟁사로 스카우트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기술이란 건 결국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뛰어난 개인 몇 명만 있으면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왜 싱가포르는 최고의 인재를 데려가고도 실패했는지,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지, 중국이 양적으로 1위가 됐는데도 왜 한국이 여전히 강한지, 그리고 지금이 왜 한국 조선업의 가장 빛나는 순간인지 말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뉴스에서 나오는 조선업 관련 기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생태계의 힘, 기술의 깊이, 그리고 시간이 만든 경쟁력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산업 경쟁력의 진짜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일. 역설의 시작. 사람만 있으면 다 된다는 착각. 2010년대 초반의 상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업의 꽃은 일반 상선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해양 플랜트였죠. 한 척당 가격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이 시장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곳이 만든 해양 플랜트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죠. 이때 싱가포르는 아주 영리하면서도 잔인한 전략을 택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해양 플랜트 기술을 통째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소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베테랑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죠. 조선업에서 숙련된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 복잡한 공정 흐름을 머릿속에 꿰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싱가포르의 헤드헌터들은 이들에게 접근해 한국 연봉의 2배, 3배를 제시했습니다. 연봉 2배의 주거비 전액 지원, 자녀 교육비까지 다 드립니다. 가족들의 교육비와 고급 주택까지 제공한다는 말에 수많은 인재가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당시 한국 조선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을 지탱하던 허리가 끊겨나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한 조선소 관계자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20년, 30년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분들이 하루아침에 떠나시는 걸 보면서 이건 단순히 사람 몇 명이 이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의 DNA가 빠져나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데려온 한국 인재들을 앞세워 야심차게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케펠 ONM과 샘코프 마린. 이 두 회사는 브라질, 노르웨이, 호주 등지에서 수조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쌓이고 한국을 금방이라도 추월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죠. 싱가포르 정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해양 플랜트 허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싱가포르가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업이라는 산업이 단순히 우수한 개인 몇 명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배는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에 담긴 수만 가지 변수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숙련공들, 그리고 그들에게 부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탄탄한 기자재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싱가포르는 머리는 가져왔을지 몰라도 그 머리를 지탱할 몸통과 팔다리는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레시피를 손에 넣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를 영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미슐랭 3스타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를 매일 공급해줄 산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주방에서 손발을 맞출 숙련된 보조 요리사들이 있어야 하며 심지어는 접시 하나, 포크 하나까지도 그 요리에 맞는 최상의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울산이나 거제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거대한 조선소 주변에는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볼트 하나, 파이프 하나를 주문해도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한 사양으로 배달되는 이 촘촘한 공급망.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울산에만 조선 관련 협력업체가 약 3,000개, 거제에만 약 2,000개. 이들은 수십 년간 대형 조선소와 호흡을 맞추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공급망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이런 생태계가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은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지시를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그 지시를 뒷받침할 부품이 없었고 설령 부품이 있어도 그것을 완벽하게 설치할 숙련된 현장 노동자가 부족했습니다. 한 싱가포르 조선소에 파견 갔던 한국 엔지니어의 증언입니다. 설계도를 그려주면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현장 반장님이 알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여기서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품 하나 조달하는데 일주일씩 걸리고 한국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이 여기선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늦어지기 시작했고 늦어진 시간만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싱가포르 조선소들은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를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프로젝트를 강행했죠. 과연 그 결말은 어땠을까요? 수조 원의 적자가 어떻게 쌓여갔는지, 그리고 왜 결국 두 회사가 합병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몰락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이, 공기 지연의 늪, 시간이 돈을 삼키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정교한 설계도를 그려내도 싱가포르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 난이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일반 상선과 차원이 다릅니다. 영하 162도의 LNG를 담는 탱크를 만들어야 하고 수천 톤의 철골 구조물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맞춰야 하며 복잡한 배관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틀어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대한 퍼즐이죠. 공정은 지연되기 시작했고 지연된 시간만큼 인건비와 금융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조선업에서 공기 지연이 왜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선주, 즉 배를 주문한 회사는 대금을 분할해서 지불하는데 만약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지체 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한 달만 늦어져도 수백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죠. 싱가포르 조선소들은 이 늪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저가로 수주하고 그 프로젝트는 기술력 부족으로 다시 적자가 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2014년 케펠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 인도하기로 한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18개월의 공기 지연을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약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생코프 마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노르웨이 프로젝트에서 공기 지연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급락하며 해양 플랜트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유가가 2016년에는 30달러 아래로 폭락했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 석유 회사들은 신규 유정 개발을 중단합니다. 당연히 해양 플랜트 발주도 뚝 끊기죠. 한국 조선사들도 이 시기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약 6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입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며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구조조정 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졌죠. 둘째, 생태계가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수주가 줄어도 협력업체들이 버티면서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죠. 반면 기반이 약했던 싱가포르의 조선사들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케펠과 생코프 마린은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투자 기업인 테마색의 수혈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2016년에는 두 회사 합쳐서 약 2조 원 적자, 2017년에는 약 1조 5천억 원 적자, 2018년에는 약 1조 원 적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코로나까지 겹치며 더욱 악화됐습니다.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싱가포르 정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2023년 2월 케펠과 생코프 마린은 합병을 발표합니다. 회사 이름은 시트리움, 바다와 에이트리엄, 중정을 합친 말이죠. 이름은 거창하게 바꿨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부채와 누적 적자 규모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약 8조 원에 달하는 부채, 그리고 향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까지 합치면 10조 원이 넘는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싱가포르 조선소들이 브라질 등지에서 벌였던 대규모 뇌물 스캔들입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기 어려워지자 무리한 수주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고 이것이 결국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년 케펠은 미국 법무부에 약 5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였죠. 싱가포르가 야심차게 도전했던 해양 플랜트 분야는 일반 상선보다 훨씬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하자와 보수 비용은 싱가포르 조선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술을 훔치고 사람을 빼앗아 지름길로 가려던 전략이 오히려 가장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당시 한국 조선업계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우리 사람들을 데려가서 10년간 수조 원을 날리는 걸 지켜보면서 조선업이라는 게 단순히 설계도와 기술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전 세계가 확인한 셈이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렇게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버티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 3. 한국의 반격, 초격차 기술로의 대전환. 우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초격차 기술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중국이 저가 수주로 밀어붙이고 싱가포르가 인력을 빼가며 우리를 압박할 때 한국은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하이테크 산업으로 조선업을 재정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LNG 선박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
한국이 약 62%에서 70%를 만듭니다. 중국은 겨우 8% 수준이고 일본은 거의 손을 뗀 상태죠. 왜 한국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LNG 운반선이 왜 어려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상온에서 기체죠. 이걸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162도까지 낮춰야 합니다. 구기압 영하 162도. 이 극저온의 액화가스를 담는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 첫 번째 난관입니다. 프랑스 GTT사가 개발한 멤브레인 막 타입 화물창, 일본 IHI가 개발한 모스 타입 화물창,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LNG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조금씩 증발합니다. 그래서 빨리 운송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죠. LNG 운반선은 일반 화물선보다 훨씬 빠릅니다. 시속 약 3,540km.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선체 설계, 강력한 엔진 시스템,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들이 개발한 결정적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액화 시스템입니다. 운송 중에 증발하는 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죠.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기술은 일부 유럽 업체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조선소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SAVER 시스템, HD 현대중공업의 HIMSEN 엔진 기반 제액화 시스템, 하나오션의 KC1 시스템, 이 기술들 덕분에 한국산 LNG 운반선은 연료 효율이 2030% 향상됐고 선주들이 한국산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가 됐죠. 싱가포르가 한국에서 빼갔던 10년 전의 기술로는 이런 첨단 시스템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천 번의 시행착오, 현장에서의 실전 경험,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R&D, 이 모든 게 축적되어야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LNG 운반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누적 건조량이 800척 중 약 500척, 전 세계 LNG 운반선의 60% 이상을 한국이 만든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 기술들을 데이터화하고 시스템화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는 사람 몇 명 데려가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뽑아내려 할 때 한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곳에는 수만 개의 IoT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접 온도, 철판 두께, 작업 속도, 환경 조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인공지능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작업 순서를 계산하고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합니다. 이제는 숙련공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만 개의 센서가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용접 조건까지 AI가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혁명적 기술,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제 배를 만들기 전에 가상 세계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해보는 기술이죠. 삼성중공업은 2020년부터 모든 선박 건조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먼저 배를 만들어 보면 어느 부분에서 간섭이 발생하는지, 어떤 순서로 조립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모든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건조에 들어가기 전에 오류의 90% 이상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하죠. 싱가포르가 뺏어간 건 어제의 기술이었지만 한국은 이미 내일의 기술로 도망가 버린 셈이죠. 2024년 기준 한국 3대 조선소의 기술력 수준을 보면 HD 현대중공업은 스마트 조선소 완성도 87%, AI 기반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디지털 트윈 100% 적용, 해양 플랜트 자동화율 65%입니다. 하나오션은 차세대 LNG 운반선을 독자 개발했고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상용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만든 초격차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싱가포르 정부와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인력도 빼왔는데 기술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2023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보고서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격차는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전체에 걸쳐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마지막 일격을 날린 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탄소 중립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선주들은 기름을 적게 먹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배를 원하는데 이 분야에서 싱가포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거라곤 한국에서 빼온 낡은 기술과 적자로 가득한 장부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대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배의 절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이미 한국을 압도적으로 앞섰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위기인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위를 지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전과 그 속에서 한국이 찾은 생존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사중국이라는 거대한 벽, 양과 질의 대결. 2024년 기준 중국 조선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3%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약 20% 수준. 단순 숫자로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죠. 전 세계 배의 절반을 중국이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규 수주량, 건조량, 수주장고, 조선업의 3대 지표 모두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첫째, 압도적인 물량 공세입니다. 중국은 약 150개의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형 조선소 3개와 중소형 조선소 약 20개. 숫자 자체가 다르죠. 둘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중국 조선소가 배를 발주받으면 정부가 저금리 금융을 지원합니다. 중국 해운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선박 금융 지원받아서 중국 조선소한테 발주를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착착착 돌아갑니다. 중국 조선업의 강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박자가 완벽하다입니다. 첫째, 조선소 물량 생산 능력. 둘째, 해운사 막강한 자국 수요. 셋째, 금융 정부 주도의 선박 금융.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 최대 해운사 COSCO가 컨테이너선 100척을 발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면 금융은 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합니다. 이자율, 시장 금리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면 중국 정책은행이 저금리로 금융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기도 하죠. 그리고 중국은 영리하게도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국영기업들에게는 첫 번째 이점은 금융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대신 국가 차원의 미션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봐라. 돈은 안 되지만 어려운 기술, 국가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국영기업들은 이런 챌린지 코스를 맞습니다. 반면 민영업체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반복 생산만 합니다. 대량 생산, 표준화된 제품, 최소 비용.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면 산업이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끝인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드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산업이 됐건 누가 1등이냐고 얘기할 때 거기서 최고 좋은 제품을 만든 업체에게 우리가 1등이다라는 명칭을 지어주게 되잖아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톤수 점유율 53%, 한국의 톤수 점유율 20%.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중국 약 45%, 한국 약 35% 같은 무게인데 한국이 더 비싼 배를 만든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고부가가치 선박의 차이입니다. 2024년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을 보면 한국 6,270%, 중국 8%, 일본 나머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까요? 기술 장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이 LNG 캐리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10만 척의 상선 중에서 지금 800척밖에 안 됩니다. 한 20년 전에는 200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적적으로 만들어 본 업체는 이 되게 조그마한 시장인데 수주를 해서 인도를 하고 이 행위를 계속 반복했던 국가입니다. 근데 한국은 과거에 전 세계에서 LNG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국 수요가 조금 있었던 그런 이점도 있었고 한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 천연가스의 수송을 맡아줄 선박을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로 등극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중국은 LNG 형태의 천연가스를 거의 수입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많아져서 초기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는 오히려 외국으로 발주했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안정성이 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자국 발주하면 중국 해운사가 발주해서 중국 조선소가 건조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선박 금융해주고 이제 이러한 체제가 마련이 되게 되는데 이 또한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인 것 맞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언젠가는 따라온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 높은 기술로 도망간다. LNG 운반선 다음은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 친환경 크루즈. 중국이 LNG 운반선을 마스터할 때쯤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 선박을 만들고 있는 거죠. 둘째, 글로벌 생산기지 전략. HD 현대는 인도에, 하나오션은 필리핀에, 삼성중공업은 베트남에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중국의 대항마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시장은 이제 한국 조선소가 직접 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해서 저가 선박은 동남아에서 생산, 고부가 선박은 한국에서 생산,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중국의 진짜 승부처는 누가 더 빨리 차세대 기술을 상용화하느냐입니다. 2025년 현재 암모니아 추진선은 한국이 앞섬, 수소 운반선은 한국이 독주, 자율운항 기술은 한국과 중국 비슷, AI 조선소는 한국이 약간 앞섬, 아직은 한국이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조선업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조선 강국이 됐을까요? 애초에 조선소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1위가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영국, 일본은 몰락했을까요? 지금부터 16세기부터 현재까지 조선업 패권의 역사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알면 왜 지금 한국이 강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보입니다. 장5 조선업 패권의 역사, 칼레해전부터 한국의 기적까지 조선업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16세기의 칼레 해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588년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북해와 북대서양의 바다 패권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죠. 지중해, 흑해, 대서양을 주름잡던 당시 바다는 스페인 거였어요. 하지만 영국이 이 무적 함대를 일거에 다 박살내버립니다. 칼레 해전 이후 대서양의 패권은 영국이 쥐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냐면요. 실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가 다 있다 보니까 영국 식민지가 실제로 영국 땅에서 해가 안 져요. 여기서 지면 다른 쪽에서 해가 뜨고 하니까요. 근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 섬나라에서 각 식민지로 가기 위해선 뭐 타고 가죠?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가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은 조선업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배 타고 홍콩, 인도, 호주, 자기 식민지로 가야 되니까 운항을 할 수 있는 배들이 필요했겠죠. 칼레 해전 이후에 영국의 조선업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선진국이 하나 떠올라요. 1853년부터요. 어느 나라인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 185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페리 제독이란 사람이 지금의 도쿄 앞바다에 와가지고 흑선, 구로훈해라고 하죠. 큰 증기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바람의 힘으로 가는 범선들이었는데 미국인 페리 제독이 끌고 왔던 배는 증기로 굴러가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딱 봤을 때 저 힘으로 굴러가, 저 뭐야, 바람도 없는데 저가 맘대로 굴러간다는데 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포함 사격을 하면서 강제 개항을 합니다. 굴욕적인 개항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 몇 척 와가지고 위협을 해서 개항시킨 거지 않습니까? 일본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런 배만 가지면 되는 거 아냐? 그러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로부터 선진 기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그렇죠. 영국입니다. 미국이 줄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의 조선 기술을 배워와요. 그러면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조선 기술을 습득해 나가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는 계기가 뭐였냐면은 1894년 청일전쟁, 우리나라 충청도 앞바다에 있던 청나라 군함과 상선을 선박 날리면서 시작한 전쟁이죠. 거기서 일본 그냥 승리가 아니라 대승하죠. 두 번째로 1904년부터 5년도에 있었던 러일전쟁. 러일전쟁의 승패는 해전이었어요. 러시아의 천하무적 발트 함대를 일본 해군이 지금의 대한해역과 독도 앞바다에서 박살해버렸잖아요. 그만큼 비약적인 발전합니다. 일본의 조선술. 1945년 8월 일본이 원자 폭탄 2발을 받고
두 손 두 발 다 들죠.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주둔군 사령관으로 도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진주만에 대한 악몽이 아직까지 있어요. 일본이 다시는 저렇게 큰 배 못 만들도록 아예 일본 조선 산업을 분해시켜버립니다. 너희들 다시는 큰 배 만들지 마. 그냥 시켜요. 근데 반전이 발생합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 5년 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해버리네요. 미국 본토에서 바로 물자를 보내기는 너무 멀어요. 그러면 바로 한반도에 물자를 미군이 보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쇄를 풀어줍니다. 다시 큰 배 만들려고 일본 발주를 줘요. 이미 문 닫은 일본의 군함 공장들, 너희 다시 문 열라고. 일본이요. 지금까지는 영국 스타일로 배를 만들었는데 이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 스타일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국은 큰 배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일부러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면서 리벳 시스템이라고 해서 철판을 붙인 다음에 나사로 더럭 찍어버립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배를 만드냐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 똑같아요. 배를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요. 블록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레고 같이 여러 개 블록을 딱 붙여버려요. 그리고 이거 너트 볼트로 안 하고 놀랍게도 그때 용접을 합니다. 용접이요, 의외로 굉장히 단단해요. 쇠와 쇠를 쇠로 붙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해요. 이러다가 일이 하나 터지네요. 1956년도에 이른바 수에즈 운하 전쟁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야 수에즈 운하 왜 이거 이집트 땅에 있는데 왜 영국과 프랑스 너희들이 관리하냐? 빵 빼고 나가 우리 땅이야.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발생해요. 이런 와중에 수에즈 운하 통과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럼 다시 희망봉 돌아야 돼요. 그러면 영국에서 만든 4만 톤짜리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 배 물건 실을 내요. 아니면 일본에서 만든 40만 톤짜리 배 실을 내요. 그때 이후로 영국 조선업 폭망을 해버려요.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저 큰 배 실지 40만 톤에 실지 4만 톤에 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일본 조선업은 쭉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강자가 등장을 해요. 누구냐? 대한민국. 71년도, 70년도가 어떤 때였냐면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조선업을 밀었어요. 우리나라가요. 왜냐하면 베트남전이 한창 했는데 그때 미국이 지기 시작해요.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1971년도에 실제로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제7사단을 빼버려요. 2만 명을요.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그거예요. 자주 국방. 미국이 빠지면 우리 스스로 국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경제를 바꾸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산업이었거든요. 근데 배를 만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해요. 영어로 배를 만든다는 건 shipbuilding이거든요. 배를 짓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부릅니다. 임자가 건설을 잘하자서 배도 바다에 집 짓는 거자서 shipbuilding. 임자가 한번 shipbuilding 한번 해보지 않겠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 정부에게 차관을 요청합니다. 지금 트랙터와 농기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회사에서 30만 톤, 40만 톤 배를 만든다고? 웃기지 말라고. 차관을 줄 테니까 배를 누가 구입했다는 구입계약서 갖고 오라고. 수소문 끝에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가 저렴한 가격의 배를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중에 정주영 회장이 회고록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미친놈이라고. 그 그리스 선박왕이 오케이 2대 발주된 거예요. 허허벌판인 백사장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5년 안에 만들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도 약간 걱정했다고 합니다. 임자이 5년 안에 40만 톤짜리 배 만들 수 있겠어? 정주영 회장의 대답, 그거요. 조선소 따로 배 따로 만들면 되죠. 배는 다른 데서 만들고 조선소는 조선소를 만들고 했다가 이 배 다 만들면은 그때 조선소에 띄워가지고 그냥 출고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보통 조선소를 만든 다음에 도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shipbuilding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 30만 톤, 40만 톤 배는요.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조선소 따로 만들고 배 따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띄워서 출고시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일본 조선업은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장 원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은 처음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만들어 빠른 속도로 경쟁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미래를 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대전환.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한국 조선업에게 찾아온 가장 큰 기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 6탄소 중립 시대의 기회 마이너스 전 세계 선박 대교체의 시작.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건 단순히 싱가포르가 한국에 패배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2023년부터 IMO 국제회사기구는 선박의 탄소 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CII 선박 운항 탄소 집약도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배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운항하는지를 어부터 이까지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어등급은 매우 우수, B등급은 우수,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매우 미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2등급을 받거나 3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배는 사실상 운항이 불가능해집니다. 국제항구에서 입항을 거부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탄소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선박은 초과 배출량 1톤당 최소 $100가 넘는 탄소세를 내야 합니다. 배 한 척이 1년에 배출하는 COE가 얼마나 될까요? 대형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연간 약 5만 10만 톤입니다. 만약 기준을 10% 초과한다면 5,001만 톤 곱하기 $100, 50만 100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14억 원을 매년 내야 합니다. 전 세계 해운 업계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평균 나이를 보면 약 1015년 정도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배들이죠. 이 배들은 대부분 탄소 등급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운항 중인 선박 중 상당수가 좋지 못한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배를 개조한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죠. 둘째, 새 배로 교체한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적게 쓰는 것을 넘어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수소 운반선 같은 미지의 영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배들은 무엇을 연료로 쓸까요? 벙커시유, 헤비 퓨얼 오일. 가장 싸지만 가장 더러운 연료입니다. 이걸 바꾸는 겁니다. LNG 액화천연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이런 청정 연료로. 그런데 이 기술들은 싱가포르가 한국에서 빼갔던 10년 전의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고난도의 영역입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합니다. 조금만 새어나가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수소는 아주 미세한 틈으로도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시공 능력이 필수적이거든요. 싱가포르가 시트리움이라는 거대 합병사를 출범시키고도 여전히 수천억 원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난 세대의 숙제를 풀지도 못한 채 쩔쩔매고 있는 꼴이죠. 2024년 시트리움 CEO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기술 파트너십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 개발 완료, 2024년 첫 수주 성공. 삼성중공업은 메탄올 이원 연료 추진선 상용화, LNG, 벙커링, 연료 공급 시스템 특허 보유. 하나오션은 수소 연료 전지, 선박 기술 개발 중 2025년 시제품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멈췄던 LNG 신규 수출 프로젝트 승인이 트럼프 취임 직후 다시 재개됩니다. 미국에서만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LNG 생산 프로젝트들이 승인되면서 한 해에 5천만 톤 이상의 신규 LNG 공급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LNG는 연간 약 4억 톤입니다. 여기에 5천만 톤이 추가된다는 건 12.5%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LNG 운반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LNG 운반선 한 척이 연간 운송할 수 있는 양은 왕복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약 100만 톤 정도입니다. 5천만 톤을 운송하려면 최소 신척 이상의 신규 선박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조선소들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2025년 수주 목표 220억 달러, 11월 기준 이미 240억 달러 달성. 삼성중공업 2025년 수주 목표 150억 달러, 10월 기준 160억 달러 돌파. 하나오션 2025년 수주 목표 120억 달러, 연말까지 130억 달러 예상.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이익률입니다. 선박 가격이 2020년 여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재료 가격은 배를 만들 때 제일 변동성이 큰 재료비가 철판 가격이거든요. 근데 철판을 제일 많이 갖다 쓰는 산업은 조선이 아니고 건설입니다. 글로벌 건설 경기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박 가격은 올랐지만 4년 동안 선박 재료 가격이 4년 내내 내려갔거든요. 비용이 하향 안정화되고 제품 가격이 상향 안정화되는 거를 4년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 그 중간에 있는 그 수주 물량을 건조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에 달성한 실적도 조선 업체들이 창사 이래 최고 영업이익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매분기 실적 시즌마다 내가 조선 업체에서 이런 이익률을 본다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고? 라고 하는 걸 매번 새롭게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2026년 수주 17,800척 예상, 한국 점유율 2225% 예상, 2027년 가스선 인도 피크 도달, 역대 최고 매출 및 이익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과거 2000년대 후반 호황은 약 3-4년 지속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째, 공급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들이 과거보다 20% 줄었습니다. 둘째, 수요가 구조적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합니다. 셋째, 교체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배의 수명은 20-30년인데 조선소는 연간 1700척밖에 못 만듭니다. 현재 전 세계 상선은 약 10만 척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배가 약 50%, 5만 척입니다. 조선소가 연간 1700척을 만든다고 하면 5만 척을 교체하는데 약 3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소 10-15년은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켜본 20년 중에서는 가장 지속성이 높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KB증권 조선업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호황과 달리 이번 사이클은 환경 규제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어 최소 2030년까지는 지속될 것. 지금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골든 타임입니다. 싱가포르는 무너졌고 중국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고 일본은 이미 손을 뗐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MASGA 프로젝트. 이게 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칠 미국의 선택 -MASGA 프로젝트와 한국의 전략적 가치. 지금 전 세계 각국 해군의 배 밑바닥 부분의 나이를 평균 낸 그런 수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배들이 굉장히 늙어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미국에 신경 쓰이는 경쟁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이 18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들의 군함은 굉장히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들로 쭉 깔려 있는 것이고, 미국은 이제 늙어서 30년인데, 미국이랑 똑같이 늙어 있는 나라가 어딘 것 같으세요? 누가 미국과 같이 손을 놨을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똑같이 30년이에요. 소련과 미국이 이제 냉전 시대를 끝내면서 이들 둘 다 해군력 보강에 신경을 안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배들이 늙어 있다 보니 지금 군함만 봤을 때 이 숫자가 심지어 이제 늙어서 이렇게 퇴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막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좀 급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2024년 기준 미국 해군 함정 약 290척, 중국 해군 함정 약 370척. 중국이 이미 숫자에서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90년대부터 조금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산만 더 들고 결국 해결도 안 되고. 왜 미국 조선업이 무너졌을까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일본, 한국의 조선업이 급성장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죠. 미국 조선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2024년 현재 미국의 조선 능력은 글로벌 시장의 0.1%도 안 됩니다. 상업용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죠. 2024년에서 25년으로 넘으면서 미국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다. 외부의 손을 빌리자. 그리고 법도 뜯어고칩니다. 기존에는 미국 군함을 외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게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MASGA 프로젝트입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 조선업을 의미하는 shipbuilding을 결합해 만든 말입니다. 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한국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둘째, 미국 정부의 금융 지원, 대출과 보증. 셋째,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협력으로 명시, 하나로 약 200조 원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인수했고, 미 해군과 선박의 정비 수리 개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현대화해서 연간 10척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적극적입니다. 미국 현지의 설계센터 설립, 미국 조선소와의 기술 협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까지 검토 중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말입니다. MASGA는 단순히 미국 시장 진출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입니다. 미국은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첫째, 기술력. LNG 운반선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세계 최고. 둘째, 생산 능력. 대형 조선소 3개가 모두 최고 수준. 셋째, 동맹관계.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신뢰. 넷째, 중국 견제.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목표와 일치. 미국의 전략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MASGA는 단순히 조선업 재건이 아닙니다. 중국 견제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중국 조선소가 만든 배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크레인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의혹, 중국산 선박에 감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협력보다는 철저한 실리 위주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한국에 의존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미국이 필요로 하니까 만들어준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단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가진 협상 카드는 명확합니다. 첫째, 핵심 기술.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LNG, 친환경 선박 기술. 둘째, 빠른 생산 능력.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 셋째, 대체 불가능성. 한국이 아니면 미국이 선택할 나라가 거의 없음.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의 보호입니다. 과거 싱가포르가 우리 인력을 빼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설계와 두뇌 역할은 한국 본사에 두고 미국 조선소는 그 설계를 실행하는 팔다리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미국이 수주한 해양 프로젝트에 한국의 핵심 기자재와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수출하고 유지보수 권한까지 우리가 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열심히 배를 만들고 돈을 벌어도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기술 로열티 명목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년 전 싱가포르의 인력을 빼앗기며 피눈물을 흘렸던 한국 조선업이 거둔 완벽한 복수이자 승리입니다. 10년 전 싱가포르가 우리 기술자를 빼가며 꿈꿨던 미래가 이제는 정반대로 우리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업계 한 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MASGA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하청업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미국은 해군 함정을 현재 290척에서 300척 후반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50척 이상의 신규 건조, 그리고 기존 함정의 대대적인 현대화, 이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ASGA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주권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파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싱가포르가 우리 사람을 빼가도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를 찾는 이유,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싱가포르의 몰락을 받고, 한국의 반격을 받고, 중국과의 경쟁을 받고, 역사를 배웠고, 탄소 중립 시대의 기회를 확인했고, 미국의 선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그래서 결론이 뭔가? 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장 8. 승리의 공식. 기술과 생태계가 만드는 미래. 싱가포르가 수조원대 적자를 내며 깨달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 기술을 꽃피우는 토양은 절대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시트리움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었다. 우리는 사람을 데려왔지만 시스템을 가져오지 못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울산과 거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천 개 협력업체의 네트워크, 수십 년간 축적된 현장 노하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스템화한 스마트 조선소.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계 최고의 레시피를 손에 넣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를 영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미슐랭 3스타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매일 공급해줄 산지의 네트워크, 주방에서 손발을 맞출 숙련된 보조 요리사들, 심지어는 접시 하나, 포크 하나까지 그 요리에 맞는 최상의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울산 조선 클러스터, 대형 조선소 2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협력업체 약 3,000개, 종사자 약 10만 명. 거제 조선 클러스터, 대형 조선소 1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약 2,000개, 종사자 약 5만 명.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가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효율을 보면 선박 건조 기간 한국 평균 18-24개월, 싱가포르 과거 평균 30-36개월, 중국 평균 24-30개월. 생산 불량률 한국 1% 미만, 싱가포르 과거 5-8%, 중국 3-5%. 납기 준수율 한국 95% 이상, 싱가포르 과거 60-70%, 중국 80-85%. 지금 한국 조선업은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 3사 합계 수주 약 530억 달러,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 10% 이상, 창사 이래 최고. 2026년 전망 수주 지속 증가, 영업이익률 12% 이상 예상, 가스선 인도 피크. 2027년 전망 매출 및 이익 역대 최고 경신, 차세대 선박 본격 인도 시작.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켜본 20년 중에서는 가장 지속성이 높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KB증권 조선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5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피크는 2027.2028년에 올 것이고 이 호황은 최소 2030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 조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조언입니다. 제가 일단 요즘에 조정받은 정도로 좀 힘들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앞으로도 투자 안 할 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조정 폭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 한 20%, 그리고 아닌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 정도 수준인데요. 조선주 자체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게 지금 거의 1년 반이거든요. 2024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올해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월등히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 1년 반 달려오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조정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크게 추세가 꺾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업황에서 봤을 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업황 지표를 보면 2025년 수주 3분기 다소 슬로우, 4분기 빠르게 회복 중, 연말까지 목표 달성 가능. 2026년 수주 파이프라인 LNG 운반선 50척 이상 예상, 컨테이너선 100척 이상 예상, 친환경 선박 신규 수요 증가. 한중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 격차를 보면 2021년 32% 한국, 51% 중국, 2022년 32% 한국, 52% 중국, 2023년 20% 한국, 60% 중국, 2024년 14% 한국, 71% 중국. 해마다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2025년 11월까지 22% 한국, 63% 중국. 격차가 다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한국의 평균 성가 약 1억 5천만 달러, 중국의 평균 성가 약 8천만 달러. 똑같은 척수를 수주해도 한국이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배를 만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재들에 대한 처우와 시스템에 대한 보호입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건 한두 번의 수주 실패가 아니라 핵심 인재들의 이탈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10년 전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첫째, 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셋째, 핵심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이 가진 노하우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로 축적되어 시스템화될 때 비로소 다른 나라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격차 조선 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의 수조원대 적자는 우리에게 보낸 일종의 경고장이자 선물입니다. 기술을 돈으로 사려 했던 국가의 최후를 똑똑히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는 다시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싱가포르의 구애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철저한 실리 위주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여전히 전 세계 물류의 허브이자 강력한 금융 네트워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이 가진 자본을 활용해 우리 기술의 표준을 전 세계에 심는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하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조선업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싱가포르가 다시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인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세계 1위 조선국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 위의 모든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의 허락 없이는 배를 띄울 수 없는 기술적 지배력을 갖춰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적자 행진은 우리에게 기술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산업이란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땀방울과 수십 년의 역사가 쌓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문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싱가포르의 오만이 결국 수조원의 청구서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어떻게 초격차를 만들어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경쟁력은 개인이 아니라 생태계에 있습니다. 기술은 빼앗을 수 있어도 토양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든 깊이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